이 영상은 박진주가 수상소감을 말하는 영상이에요. 박진주가 자신을 소개하기를 저는 겁이 많고 도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는 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낭떠러지로 밀어주신 유재석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진주의 이런 재치 있는 소감문이 제게는 저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책 말미에 오직 날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성장의 삶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김현주의 책과 사람 성장하는 삶을 위한 3가지 방법입니다.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에게서 찾은 성장하는 삶을 위한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책은 동화책입니다. 동화책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유아나 어린아이가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책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8세부터 88세까지 읽는 동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넓은 연령대가 읽는 동화라고 하는 걸까요? 먼저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루이스 세풀베다입니다. 루이스 세풀베다는 1949년 칠레에서 태어났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작가이죠. 칠레는 1973년부터 1990년까지 군부 독재 정권 아래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 아래 있다 보니 많은 칠레의 지식인들이 항거운동을 하였습니다. 루이스 세풀베다도 이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항거운동에 참여하였죠. 그 일로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고 석방된 이후에는 군부 정권에 의해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떠돌면서 루이스 세풀베다는 유네스코와 그린피스 대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네스코와 그린피스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수약자, 소수민족,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런 그의 관심은 작품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소설인 연애소설 읽는 노인은 큰 인기를 끌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연애소설 읽는 노인은 연애 이야기도 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환경을 파괴한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고발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루이스 세풀베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행동하는 지성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이스 세풀베다의 파란만장한 삶을 들으시면서 또 책의 주제를 들으시면서 루이스 세풀베다의 작품은 다소 무겁고 재미없겠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이스 세풀베다는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남미 특유의 유머 감각과 진중한 사색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읽는 독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작가입니다. 또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의 오만함 같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우화를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기묘한 리얼리티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라는 책은 왜 8세부터 88세까지 읽는 동화일까요? 1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스페인에서는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유럽 언론인들이 이 책을 들어 철학에 관련된 동화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넓은 연령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라고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시면서 동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한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는 어미 갈매기 켄카입니다. 켄카를 도와준 교양에 있는 고양이 소르바스입니다. 소르바스의 친구들입니다. 켄카의 마지막 알이었고 소르바스와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던 어린 갈매기 아포르투나다입니다. 소르바스의 부탁을 받고 아포르투나다가 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 시인입니다. 철새 갈매기가 긴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긴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냥이겠죠. 켄카가 청어떼를 발견하고 잠수했습니다. 그런데 켄카가 잠수한 직후 우두머리 갈매기가 조심해 올라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검은 물체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켄카는 이미 잠수를 해버려서 이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켄카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켄카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날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마지막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비행의 종착점은 바로 소르바스의 베란다였습니다. 엉망이 된 켄카의 모습을 본 소르바스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켄카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기에 3가지를 약속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르바스는 어떤 약속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했죠. 그 약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곧 알을 낳을 텐데 알을 먹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2번째는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알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줘 였습니다. 3번째는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약속해줘 였습니다. 첫 번째, 2번째 약속은 고양이지만
지킬 법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약속은 한 번도 날아보지 않았던 고양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소르바스는 켄카를 살리기 위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내려갔다가 돌아왔더니 켄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켄카의 이야기처럼 알 하나가 놓여 있었죠. 소르바스는 이 알을 정말 보호했고 부화할 때까지 품었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태어난 이후에는 먹이를 구해주려고 고군분투했죠. 종이 다른 갈매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소르바스와 친구들은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소르바스와 소르바스의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어린 갈매기 아포르투나다는 성장해 갔습니다. 이런 아포르투나다에게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포르투나다는 갈매기가 아니라 고양이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소르바스는 너는 갈매기야. 네가 우리랑 분명히 다르지만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린 너로 인해 우리와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 너는 갈매기야. 그러니 갈매기의 운명을 따라야지. 넌 하늘을 날아야 해. 내가 날 수 있을 때 너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갈매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너 반드시 날아야 돼. 너 엄마하고 약속했잖아 라고 종용하거나 어그작 놓는 모습이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자식을 기다려주는 마음과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포르투나다가 날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소르바스와 친구들 그리고 아포르투나다가 일광욕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일광욕을 하는데 하늘 위에 갈매기 무리가 날아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아하고 멋지던지 고양이들마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향했던 곳은 아포르투나다였습니다. 아포르투나다도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날개를 쫙 펴는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다전사 고양이가 폭풍우 가운데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그 모험담을 이야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침판까지 망가져서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조타수가 갈매기 무리를 발견하고 갈매기 무리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아포르투나다의 눈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갈매기들이 정말로 폭풍 속에서도 날아다녀요? 라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다전사 고양이가 갈매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새고 갈매기보다 더 잘 나는 새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포르투나다의 쿵쾅거리는 마음을 발견한 소르바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꼬마 아가씨 너도 날고 싶니? 오랜 기다림 끝에 아포르투나다는 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렸던 대답을 듣게 된 소르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아포르투나다가 잘 날도록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완벽한 방법으로 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첫 번째 날기 연습을 할 때 아포르투나다가 느린 듯 보였지만 속력을 더 내서 조금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날개 연습은 실패했던 것이죠. 아포르투나다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소르바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이잖아. 곧 날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요. 그런데 소르바스의 예측과는 다르게 아포르투나다는 17번이나 날개 연습을 더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소르바스와 소르바스의 친구들 그리고 아포르투나다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포르투나다가 고양이들과 너무 오래 살아서 날개에 대한 기능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날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포르투나다의 자신감이 바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새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 모습을 본 소르바스는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의 금기 상황, 사람과 절대로 대화하지 않기를 깨면서까지 시인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인은 이 얘기를 듣고 아포르투나다와 소르바스를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성당 종탑 제일 높은 곳으로 둘을 데리고 갑니다. 아포르투나다를 데리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할 때 아포르투나다가 못해요, 무서워요, 안 돼요 라고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소르바스가 너는 알 수 있어. 저 넓은 창공이 네 세상이 될 거야. 비를 맞으면 잠시 생각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를 맞으면 생각하던 아포르투나다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뛰어내렸습니다. 그 찰나 순간 소르바스와 시인은 마지막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다보니 떨어진 듯 보이던 아포르투나다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부두까지 날아갔다 돌아오면서 소르바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엄마도 친구들도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포르투나다는 자신의 운명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생각이 나셨습니까? 서로 종이 다른 존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장면,
아니면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고 기다리는 장면이었습니까? 자연환경을 파괴한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죽어가는 불쌍한 종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저는 성장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동화에서 가장 성장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아뽀르토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뽀르토나다가 지면의 삶에서 지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화 속에서 찾은 성장하는 삶을 위한 3가지 방법.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잠재력에 집중하라입니다. 아뽀르토나다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뛰어내립니다. 그랬더니 아뽀르토나다는 날게 되었습니다. 이 잠시 생각하는 장면에서 저는 18번의 실패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잠재력에 집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잠재력에 집중했더니 지면의 삶에서 지상의 삶으로 아뽀르토나다는 성장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독서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독서 교육을 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독서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독서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문해력을 키우는데 독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제 아이들이 4살, 2살 때여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기에도 이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자신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4살, 2살짜리 엄마라면서 유아엄마인데 뭘 알겠어. 더구나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서 비전공자가 뭘 알겠어 라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접어놓고 제가 왜 독서 교육을 하고 싶었는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12년 동안 독서 교육을 하는 독서 교육가가 되었고 처음 독서 교육을 시작할 때보다 성장한 독서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성장을 위해 도전한 길은 바로 강사의 길입니다. 저는 처음에 강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강연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강연을 현장에서 듣고 도전받아야지, 제가 좀 더 발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강연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하시는 선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저렇게 하면 정말 영향력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나도 저런 자리에 서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독서 교육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12년이나 독서 교육을 했는데 할 말이 더 많지 않을까? 나 말도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강사의 길에 저는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말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줄줄줄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덜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제가 떠는 게 보이세요? 저는 너무 많이 떨어서 들어갈 때마다 부끄러워.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고 제가 생각한 반응과 너무 달라서 이 썰렁한 분위기 어쩔 거야 라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하고 두 번째 강연을 했을 때도 이 마음은 떨쳐지지 않았어요. 제가 두 번째 강연을 마치고 나서 이 길은 도저히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강연을 마감하면서 이 길을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강연을 하고 난 이후에 제 강연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왜 자꾸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선생님의 강연인데요. 선생님이 만족할 만한 강연이었으면 괜찮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띵!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왜 강사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안정적인 독서 선생님을 하지 왜 강사를 하고 싶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잘 전달하고 싶었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잘 못하지, 힘들지 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왜 강사가 되고 싶었지?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고 싶은 사람이었지? 라는 제 열정과 잠재력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강의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일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강연보다 두 번째 강연보다 세 번째 강연에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5개월 뒤, 1년 뒤, 5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성장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열정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장하는 삶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도움을 요청하라입니다. 소르바스가 18번이나 날기 연습을 시켰지만 실패하였어요.
소르바스의 선택은 고양이들이 금기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실행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독서 교육을 하면서 두 가지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평가는 요 엄마가 뭘 알겠어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잭과 콩나물처럼 뭘 먹여서 쑥쑥쑥 크게 하거나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고, 두 번째, 비전공자가 뭘 알겠어였어요. 독서 교육은 전공을 했다고 해서 더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공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아 아이들을 보육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안정된 원을 비우는 문제였어요. 저는 둘 다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처음에는 저 혼자 해보려고 독학하기도 하고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제 한계점을 느끼게 되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아이들의 보육의 문제를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대학원 가보고 싶으면 가보든지 라고 말하고는 제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대학원 수업 때 아이들의 보육을 전적으로 맡기 위해서 회사 시간을 조절하고 조기 퇴근을 하는 방법들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저와 함께 있는 동료이자 친구가 된 백진현 원장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백진현 원장은 처음에 저랑 똑같이 독서 교육을 하던 원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백진현 원장이 원을 그만뒀던 이유는 학부모님들과의 대면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백진현 원장이 제가 학부 수업까지도 들을 수도 있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들을 수 있도록 해줬고, 보호자 선생님들의 관리까지 맡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도움과 백진영 원장의 도움으로 3년간의 대학원 공부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사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강연, 두 번째 강연을 끝으로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강연을 하고 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그만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그런 갈등 가운데 제가 보게 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박진주가 수상소감을 말하는 영상이에요. 박진주가 자신을 소개하기를, 저는 겁이 많고 도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는 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낭떠러지로 밀어주신 유재석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진주의 이런 재치 있는 소감문이 제게는 저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박진주처럼 겁이 많고 도전하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강연장에 와서 선배님들이 하는 게 멋있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에게 너도 강사의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김병철 소장님이었습니다. 제게 너 강사의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지금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김병철 소장님은 12년이나 준비했는데 뭘 더 준비합니까? 지금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강사를 하고 강연을 하려면 좀 비주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살 좀 빼고 강연장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면서 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PPT 강연, 교환 이런 거 전혀 못 만듭니다. 저 이거 좀 배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김현철 소장님이 써주는 데도 없는데 언제 배워서 할 겁니까? 하면서 배우세요 라고 저를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미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김병철 소장님이 미웠습니다. 다정다감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았고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박진주의 이 소감 영상을 보면서 이 낭떠러지를 밀었던 상황이 나를 성장시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영상이 훨씬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번 강연을 위해서 고민하고 소재를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하게 된 이야기들을 제 독서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살은 금방 못 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주얼이 나빠지지는 않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영상에서 저는 안경을 꼈었는데 제가 보니까 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렌즈로 바꾸어서 끼기도 하고 적당히 잘 숨기기 위해서 까만 옷을 입기도 하는 식으로 제 비주얼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PPT 절대로 못 만든다고 했던 제가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와, 나 정말 발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준 김명철 소장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박진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게 미시면 너무 무섭다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장하는 삶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응원의 행동으로 보답하라입니다. 앞으로 떠나다를 난간에 내려놓고 소르바스가 응원합니다. 앞으로 떠나다 저 창공은 네 거에 날아라 라고요. 그 응원에 앞으로 떠나다는 날아올랐습니다. 그 결과는 지면의 삶에서 지상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제가 독서 교육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평가들을 계속 받을 때 제 마음이 작아지다 못해서 정말 쫄렸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제가 너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럴 때 저에게 했던 응원의 메시지, 이 응원의 메시지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내 주변에 너만큼 독서 교육에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쫄지 마. 네 소신껏 해. 네가 생각한 대로 해. 그러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았고,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쫄지 않고 제가 생각한 독서 교육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저에게 해준 말이었어요. 저는 이 응원에 행동으로 보답했더니 성장할 수 있었고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독서 교육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하고 나서 내려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면에 강한 에너지가 있어요. 열정이 느껴져요. 목소리에 전달력 있는 거 아시죠? 잘했어. 지난번보다 좋았어. 사실 한 번, 두 번 한 강사가 무슨 전달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 잘하라고 했던 말씀이셨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해야지. 열정이 되도록 조금 더 준비해야지. 전달력 있게 목소리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나은 강사가 되기 위해 이 응원의 행동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이 강연 준비하면서 갈매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갈매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 나는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가 철새일까 텃새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갈매기는 전 세계에 91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오는 갈매기는 23종입니다. 겨울 철새는 10종, 여름 철새는 1종, 텃새는 2종, 나그네 새는 3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길 잃은 갈매기 7종이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길 잃은 새가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호미곶의 갈매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갈매기는 똑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미곶의 갈매기는 사람이 모여들면 갈매기 떼도 모여듭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았다가 사람이 새우깡을 열면 갈매기 떼가 낮게 날아오릅니다. 그 다음에 갈매기가 새우깡을 이렇게 올리면 낚아챈대요. 그런데 사람이 혹시나 장난을 치면 화를 내거나 날카로워지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멈춘 갈매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갈매기가 길 잃은 갈매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 말미에 오직 날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성장의 삶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장하는 삶을 원한다면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에게 행동으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